평생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지만 그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기만 했던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왠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는 부끄러웠던 그녀. 깊은 밤 졸린 눈을 부비며 잊지 않고 챙겨 듣지만 왠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힘든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옥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3월 9일이네요. 제목을 바람에 취기가 올라오는 봄날 저녁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김유나 씨의 봄날은 간다라는 이 노래 아시죠? 유지태 씨하고 이영애 씨하고 나왔던 그 영화의 OST로도 나왔었는데, 참 그 젊었을 때 아련한 그런 사랑 얘기 두 남녀 간에, 그리고 그것이 봄날의 정취하고 아주 잘 어울렸던 영화였고 또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봄은 이제 겨우 오기 시작했는데 왜 벌써 봄날이 가냐고요? 어제 밤에 모처럼 밤에 잠깐 미세먼지가 거쳤길래 얼른 좀 바람을 쐬러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 지방 대학의 캠퍼스를 한번 밤에 나가봤어요. 근데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한번 비가 살짝 오려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비가 오기 전에 이상하게 그 따뜻한 바람 아시죠? 멀리서 그런 해풍의 그런 짠내 바닷내가 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약간 뜨겁고 그런 열대 바다의 그런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산들바람이 봄바람 같이 사람 마음을 좀 이상하게 끈적끈적하게 하면서도 들뜨게도 하는 그런 저녁에 깜깜할 때 그런 약간 곧 내일 모레 비가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살짝 이상하게 약간 과열되면서 축축한 그런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같이 이렇게 말라가는 고목나무처럼 어떤 감흥도 또 호르몬도 그렇게 예전만큼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봄이라는 정취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가슴이 이렇게 약간 붕 뜨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캠퍼스에 그 한적하고 아름답고 또 뭐 이렇게 불도 막 정말 예쁘게 여기저기 켜져 있는 그 아름다운 캠퍼스에 정말 그 풋풋한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그 해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들로 남녀가 이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그 굉장히 아름다운 저녁을, 아름다운 밤을 캠퍼스를 거닐면서 각자들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경제 상황이 그냥 이렇게 뭐 사실은 어떤 상황에 가도 사람은 뭐 각자 알아서 노력하고 잘 살면 그 안에서 또 나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괜히 이렇게 저처럼 힘없고 나약하고 걱정만 많은 쫄보 노인네들은 괜히 걱정만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더 힘든 상황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한다고 뭐 내가 걱정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것도 병이죠. 그러면서 뭐 젊은 사람들은 나 때보다 더 힘들어질 텐데, 근데 뭐 어제 캠퍼스 가서 그런 밝은 모습의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나 제 그런 마음이 좀 웃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자기가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바로 옆에
언제든 있는 것이고, 예, 오히려 그런 거를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찾고 즐기고 느끼면서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그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덕분에 제 마음, 우울했던 제 마음도 많이 좀 정화가 되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그 정취를 느꼈던 제 마음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김윤아 씨의 노래 봄날은 간다, 어젯밤에 느꼈던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새 얼마나 직장 생활도 바쁘시고 집에 와서 또 어떤 작은 우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잠깐 10분, 20분이라도 집 앞에 밤에 나가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정취와 어떤 축축하고 따뜻하지만 사람 마음을 또 희상하게 휘젓는 이런 봄바람을 느끼게 되면 지금 그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또 저의 인생, 이런 데에서 그 와중에 또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한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잠깐이라도 느끼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사진을 몇 장 올려봤는데 이게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인스타그램 자주 하지도 않고 인스타그램 지금 제 유튜브처럼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 나이에 인스타그램 한다고 어디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예전에 취미로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이라고 해도 사람들 전문 장비 DSLR로 찍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 S2 있었죠. 그거 굉장히 명품이었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다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튼튼하고 오래 가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중국산이 다 전 세계를 잡아먹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도 덩달아 빨리 쓰고 빨리 소비하고 새로운 신형으로 갈아 쓰고 그런 것이 되면서 고장도 잘 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아껴 쓰고 열심히 쓰겠다 맘먹으면 삼성, 금성, LG 그런 거 하나 사면 정말 대를 물려서 쓸 정도로 튼튼했었죠. 혹시 저와 비슷한 동년배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예전에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걸리버 나오고 현대 걸리버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폰 나오고 폴더블 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튼튼했어요. 정말 튼튼했고 정말 실제로 10년 가까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갤럭시 S2도 제가 그걸 처음 사가지고 썼는데 정말 오래 썼고, 고장나서 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이제 새로운 어플의 그런 용량이나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도 서랍에 고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오랫동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찍었던 사진이 이 당시 찍었던 사진인데 카메라 화질은 요새 나오는 신형 모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그 당시 그 갤럭시 S2 초창기 모델로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저한테는 이 사진 감각이. 그러면서 점점 그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신형 모델 카메라를 보면 예쁘긴 한데 뭔가 자꾸 그 사진이 카메라가 더 좋아졌긴 한데 마음이 안 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 사진이 이쁘게는 잘 나오는데 뽀샤시 효과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얼굴을 실제 얼굴하고 다르게 이렇게 성형에 가깝게 좀 이쁘게 변화시켜져서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것처럼 그냥 카메라로 피사체를 찍으면 이쁘긴 한데 예전 같은 감성은 없더라고요. 그 구형 카메라에. 이게 지금 예전에 이렇게 이런 선선하면서 따뜻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을 적시는 이런 봄날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찍었던 그 당시 사진인데 그 옛날 화질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네요. 이런 느낌이. 한 번씩 이렇게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뿌리에서부터 이제 흡수해서 올라온 그 수액이 진액이 한 번씩 돌면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파리도 잘 안 나고 마을 한쪽에 뭐 성황당이 뭐 그런 데 서 있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죽진 않고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오래된 나무들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저도 밖에 나가서 덕분에 어제는 그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수액을 맞듯이 한번 몸속에 피가 한번 돌았었습니다. 예. 세상은 역시 젊은이와 또 아이들이 많아야 이 세상이 아름답네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그 노년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들어온 것 같은. 예. 이제 황혼,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류 문명의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가는 것 같고, 약간 처연하고 약간 쓸쓸하면서 또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지금 경제방송 듣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뭐 어제하고 그제 이제 파월이 상원하고 하원에서 뭐 어떤 그 청문회 같이 발언을 했었죠. 요것이 지금 이번 팬데믹 때 새로 생긴 제도예요. 예. 그 전에는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의 저기 뭐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뭐 금리나 그런 거 결정할 때 공개합니까? 전혀 공개 안 하고 그 이후에 잠깐 나와서 짧게 얘기하고 끝나죠. 이것도 사실은 이 미국 따라서 많이 지금 흉내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시장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말을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시장에 더 혼란만 줘요. 근데 예전에는 뭐 전혀 막 비밀을 붙이다가 딱 당해서 나와가지고 예전 폴 볼커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뭐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뭐 말도 안 되게 뭐 막 10%를 뭐 땡기겠다. 막 하루 아침에 막 그런 그 이유는 딱 이러이러한 거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걸 하겠다. 끝. 아무리 뭐 시장이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도 그래야만 이게 그 연준의 뜻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엄하고 말이 안 통하는 꼰대 같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따라가고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이 오게 되니까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해시켜가면서 같이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뭔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상원 하원에 파월이 직접 등판을 해서 청문회 같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야, 그건 알겠는데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너무 나라가 걱정된다. 정말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로 인해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기자회견에서 아주 친절하게 기자들이 물어본 대로 다 설명해줘. 너무 많은 정보를 주죠.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시키고 있죠. 특히 파월의 스타일이 뭔가 본인이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로 이제 제가 의심하는 것처럼 일부러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흘리고 맨날 사이코패스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떠들게 되고 어제같이 그제같이 의회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말을 따발따발 입을 털게 되면서 시장에 어쨌든 이슈거리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제공해요. 혹시 뭐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 어제 그제 뭐 파월 발언 이후에 나온 뉴스나 기사들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의 뭐 그런 거를 가서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던가요? 난리들을 떨죠. 뭐 첫날은 뭐 대폭락 뭐 파월 매파적 3월에도 50bp를 뭐 올린다는 둥 해가지고 시장은 충격을 받고 폭락 뭐 그랬었죠. 그리고 어제는 또 뭐 어떻게 나왔나 아직 잘 안 봤지만 뭐 대충 막 그런 식으로 난리들을 떨잖아요. 한번 볼까요? 정말 대폭락 했었는지. 요새는 또 이제 S&P를 많이 보더라고요. S&P 한번 보죠. 요 날이네요. 3월 7일 처음 파월이 첫날 나왔을 때
와, 많이 떨어졌네. 근데 이거 대폭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이렇게 떨어졌던 3월 2일까지 떨어졌던, 아니 3월 1일까지 떨어졌던 이 최저점에서 거기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올라가다 이만큼 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걸 무슨 뭐 시장이 무너지는 무슨 대폭락의 전조로 봐야 되나요? 엄청나게 설레발들 친 거죠. 어제 또 파월의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보니 첫날은 뭐 그거 사실 저도 그 파월 첫날 어제 건 안 들어봤어요. 어제 건 안 들어보고 그냥 어제 뭐 봄날은 간다 노래나 들으면서 늙은이 또 혼자 봄 기운에 취해서 또 맥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는 한번 뭔 말 하나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들어본 거 이제 옆에서 해석하는 것도 봤고요. 파월이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 말 하던가요? 아이고, 특별한 말은 안 했어요. 똑같은 거 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똑같은 거냐? 항상 제가 얘기하죠. 작년 11월부터 딱 저기 컨셉 잡은 거 있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당분간은 속도 조절을 위해서 0.25%씩, 0.25%, 그러니까 25bp만큼 베이비 스텝이죠. 그거를 2월에 한 번 올리고 3월에 한 번 올리고 그러면서 지켜보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지켜보는 와중에 지표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오고 아직도 인플레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하면은 얼마든지 그 두 번 말고 5월쯤에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한 3번 정도. 단 그렇게 올리고 어떻게 올리고 끝나든지 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할 일은 없고 최소 2023년 말 아니면 2024년 초까지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지켜볼 거야. 아무리 지표가 좋게 나오네 어떻게 나오네 난리를 쳐도. 물론 그 안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급격한 경기 침체로 시장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막 그 뭐 큰일 날 일이 만약에 터진다면 그때는 급하게 다시 한번 팬데믹 때 시장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 양적 완화를 한 것처럼 인플레가 무섭긴 하지만 잠깐 피벗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일은 뭐 너무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파월은 입장을 견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나라의 정책을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름 한 달 만에 뭐 이랬다 저랬다 정책을 바꿀 수는 없죠. 물론 그 사이에 전술적으로 말은 막 이게 큰일 난 것 같아. 아니 이런 것 같아. 말은 지금 바꿔갖고 파월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죠. 아무도 파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채권 무슨 열매를 채권 열매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권왕이 뭐 이놈도 채권왕 저놈도 채권왕이니까요. 뭐 다 왕족이니까. 아무튼 그 군드락시 건들락시인지 군드락시인지 원어 발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파월 믿지 마라 하더니 요새는 또 그러대요. 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못 들어 파월 입을 쳐다보냐. 2년물 금리만 보면 답 나와 있다. 2년물 금리가 요새 5% 넘어 있죠. 계속 국채 2년물 금리가 그것이 이제 가장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민감하게 채권에서 스마트한 그 트레이더들이 베팅한 결과니까 결국은 5.0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이 작년부터 연준의 점도표에도 나왔지만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금년에 5.0에서 5.25% 수준까지 올리겠는데 만에 하나 자기들 생각만큼 인플레가 안 잡히면 거기서 5.25에서 5.5% 혹은 5.5에서 5.75 그러니까 5.5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피벗은 금년 중에는 2023년 중에는 없을 것이다 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 어제하고 그제 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인플레가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특히 고용 같은 거 보니까 근원물가도 그러고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긴축은 엄청 세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시간차를 두고 발현될 수 있으니까 저번에 2.5, 0.25, 25bp 올린 것처럼 3월에도 웬만하면 25bp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으면 5월에도 25bp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 파월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정말로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당장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나오는 2월 달에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가 뭐 말도 안 되게 또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또 있죠. 뭐 CPI, PPI, 그런 것들도 정말 연이어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야, 그때는 정말 나도 웬만하면 이 정책을 한결같이 가져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50bp 올리는 것도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지. 근데 지금으로선 그런 뭐 아무도 예상 못한 시장에 깜짝 서프라이즈가 연이어서 또 계속 나오지 않으면 예전에 한 대로 3월에도 25bp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 일은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두고 보자. 파월이 한 말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파월이 입장이 되고 제가 파월이 입장이 돼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주 이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뭐 첫날 파월이 그런 말 얘기했을 때 바로 뭐 막 두 부류로 갈리죠. 한 부류는 그래 역시 뭐 했던 말 했다, 지켜보자, 경제 지표들 나와야 된다는 거. 또 한 부류는 난리 났다, 이거 3월 달에 50bp 한다는 얘기잖아.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죠. 올릴 수도 있다, 그 테이블에서 배제 안 한다 했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야? 예전 같으면은 50bp를 절대 올릴 일이 없다 하면은 우리한테 친절하게 50bp 올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했을 건데, 그런 얘기 안 하고 테이블에서 배제 안 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올리려고 맘먹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뭐 경제지표 봐야죠. 사실은 중요한 건 정말 금요일날 나오는 거, 다음 주 나오는 CPI, PPI고, 파월은 뭐 또 결국은 그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깜짝 나오면 그때는 나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지. 예상 밖의 액션을.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전 컨셉 2월 달에 25bp, 3월 달에 25bp, 필요하면 5월 달에도 25bp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최종 금리를 원래는 5.0에서 5.25에서 조금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니까 잘 안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5.5 수준까지는 좀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얘기였거든요.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 난리를 치면서 월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나와서 첫날에 뭐 개폭락, 여기 차트 보면 차트는 항상 선상으로 보자고 했죠. 이게 개폭락입니까? 개폭락들 나오면 요 지금 박스권의 아래를 일단 내려가야지, 뚫고. 그죠?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월가라고 해도 다 그거 보고 결국은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거 보고 번역해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유튜버들도 그거 갖다 그대로 얘기하고 뭐 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요거거든요. 50일선하고 200일선. 얘네들은 요거 좋아하니까요. 그래가지고 200일선 밑으로 안 떨어지고 짚고 올랐다 이거예요. 이건 폭락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다시 51선에 멈췄는데 51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지금 절대 떨어질 그게 아닙니다. 요거 만에 하나 나중에 뭔 일 생기게 되면 제가 지금 요새 나오는 이 기술적 상황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 저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 조만간 한번 나왔으면 합니다. 저도.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절대 떨어질 타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가지 기술적 지표를 보면 여기서 또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즉 시장에 안 좋은 일이 계속 나오고 파월의 안 좋은 발언도 나오고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이 안전망에 딱 걸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방에 견고한 지지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얼핏 말했죠.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이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분간 이렇게 지그재그 횡보하면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박스권이 무너지는 거는 그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세 가지 경우를 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동영상에서 설명했는지 저도 이제 기억 못해요.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서 젊었을 때처럼. 근데 아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시장은 이미 투심이 굉장히 많이 받쳐 올라와서 어떤 악재에도 두드려 맞아도 힘없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을 지지하면서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길게 봤을 때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 반등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면서 더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이거 개인적인 제 느낌이고요. 예. 다르게 생각하셔도 얼마든지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다가 투심이 빠지게 되는 거는 뭐 막 세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정말로 어제도 뭐 고용보고서 1월치가 한번 나왔었죠. 금요일날 나온 건 2월치고요. 거기도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안 좋게 나왔다고 어제 떨어졌습니까? 어제 보세요. 파월이 나와서 여전히 이제 뭐 매파적인 얘기, 뭐 적당히 중립적인 얘기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1월 고용 보고서도 어제 보면은 그렇게 썩 시장에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흔들리긴 했지만 버텨내잖아요. 지금 51선에서 그 근처에서 그러죠. 시장은 웬만한 악재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투심이 지금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 선반영인지 후반영인지 뭐 그런 식으로들 갖다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너무 자기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마법의 단어고요. 선반영은 언제든지 그런 거보다는 투심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투심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 투심도 비록 올라오는 게 가짜 쇼커버링으로 올라왔지만 그게 올라온 게 오래 버티게 되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실제 투심은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세뇌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이나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더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점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재미도 못 보는 그리고 앞날이 자꾸만 불안한 여기 그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 재미 봤으니까 슬슬 빼서 요새 누구나 제일 침 흘리는 데가 어딥니까? 제가 국채금리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단기 채권이란 말이에요. 큰 욕심 안 내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예전같이 크게 오르면서 큰 재미 볼 때는 없잖아요. 사실 요새 뭐 간혹 일부 종목 AI와 관련된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특정 종목에 이렇게 확 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리 쏠리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 보기 힘드네, 여기서 재미 보기 힘드네 하니까 그 종목에 가는 거지. 그 종목에는 이미 충분히 오르고 충분히 비싸졌는데도 요 안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가니까 그것이 이제 막 더 아웃퍼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야 다른 종목은 다 여기서 횡보하거나 죽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종목은 계속 오르네. 역시 하면서 거기에 계속 불타기처럼 사는 거는 계속 자기가 상투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좀 위험한 짓이고요. 그런 거는 자꾸 이렇게 말이 죄송합니다. 노인네 또 오늘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지금 10분 하려고 켰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점점 안전하게 돈이 스물스물 개미들한테는 자꾸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맨날 매수 추천해서 지들은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얘네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힘이 점점 이렇게 빠지면서 풍선 바람 빠지듯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로 깜짝 서프라이즈 고용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뭐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CPI, PPI도 그렇고 응답률이 지금 작년 말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0% 가까이 떨어졌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통계에서 조작하기가 너무 조작은 아니고요. 또 말실수했네요. 네. 이랬다 저랬다 정말 사람들 예상을 너무 벗어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월가에서도 이제 저는 의심병이 많아서 이제 작년 11월 나왔을 때부터 이제 색안경 끼고 봤었지만 엊그저께 기사들 저번 주 한번 봤더니 슬슬 대놓고 조작 아니냐 말은 안 하지만 이 설문조사로 나오는 경제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너무 왜곡돼서 이게 믿을만한 자료가 못 되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대요. 지들도 이제 조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CPI, PPI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빵빵빵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겠어? 뭐 그랬는데도 계절 조정치 뭐 어쩌고 막 전혀 그
민간 그 조사하는 그, 잘, 우리나라로 치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몇 프로냐 하는데, 여론조사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죠? 거기서 나온 데가 서로 어느 정도 오차가 있고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으로 다르게 나오는 식이죠.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어제 나온 고용보고서도, 그 민간 고용보고서 지금 뭐, 그래가지고, 미국 노동청에서 조사한 거하고 너무 틀려갖고 지들이 나름 뭐 작년에 통계 방법을 바꿨다. 이제는 좀 비슷해질 거다 하는데 여전히 엄청나게 서로 차이나게 나오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뭐 통계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시장이 몇 번 연달아서 또 계속 나오면 야 진짜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푹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보고서가 또 나오게 된다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정세.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서 엄청나게 이건 나중에 국제정세 시간에 한번 시간 내에 얘기해야 되는데 요새 이렇게 또 노인네가 좀 그렇게 또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꾸 아무튼 그런 블랙스완의 문제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정말 그런 게 이 투심이 항복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여기서 지금 뭐가 좀 안 좋게 나왔네, 뭐가 어쩌네, 파월이 뭐 3월에도 뭐 50bp를 올릴 수 있네, 암만 하면은 날마다 시장에서는 난리 났어, 이제 큰일이야, 내일 당장 난리 났어, 막 말들은 하고, 그걸 또 그대로 가져다가,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보는 뭐 경제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도 난리를 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시장 전체의 투심은, 이미 이제, 너무 강인해졌어요. 너무 강인해졌고, 뭐 난리 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 박스권에서 아래를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박스권을 흘러가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뭔 일이 터져서 흘러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치 보기 싸움이죠. 하나, 둘, 1, 2, 3 하면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술래잖아요. 이렇게 숫자 세면서 이렇게 앉으면 그 무슨 게임입니까? 예. 그처럼 야 채권 시장으로 가자고 점점점 많이 떠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유동성이 더 약해지면서 떨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쇼커버닝으로 빡 오른 것처럼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대로 쭉쭉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서. 아니면 이건 갑자기 뭐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연이어서 지금 그리고 다다음 주가 이제 3월 FOMC인데 그때까지 나오는 중요한 지표가 전부 다 빵빵빵빵빵 뜨는 거예요. 정말 뭐 전부 다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러면은 시장이 이러면은 3월 50bp 맞네. 그러면은 파월도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안 그러려고. 근데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떡하냐 나도. 그지? 내가 이렇게 연준 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면 안 되는데 세상 일이 이렇게 흘러간 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잖아? 어쩔 수 없어. 니들도 이해하지 하면서 3월달에 50bp 올리겠구나 하면은 그 충격으로 쓰러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블랙스완. 원래는 3월 초에 이제 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것도 좀 이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 떨어지거나. 결국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뭔 얘기냐면 뭐 이번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뉴스들을 이렇게 잠깐 봤더니 엄청나게 또 설레발을 치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말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자예요. 날마다 그런 거 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길게 보세요.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우도 뭐 어제 뭐 엊그저께 파월 나왔을 때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요 박스권에서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삼각으로 봤었는데 삼각으로 갔다가 삼각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다 오르는 듯 하더니 보여드릴까요? 한번? 이런 거 꼭 잘 맞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기술적 분석을 저는 너무 여기 몰입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밑으로 뚫고 나오더니 올라가는데 다시 삼각형의 요거를 지금 이번에는 저항선 돼서 거기서 못 오르고 이렇게 내려갔죠. 추세를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이탈했다고 보는 건데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여기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봐도 박스권에서 그저께부터 파월 때문에 크게 폭락했다 말은 하지만 박스권 밑으로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나스닥도 뭐 볼까요? 아이고 나스닥도 똑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본다면 처음 여기 있던 제가 말했죠. 조금 밑에 박스권은 이렇게 형성될 것 같다고. 위에 박스권에서 조금 내려온 밑에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뭐야? 반도체는 세죠. AI의 힘입니다. 그리고 너무 반도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가 팬데믹 때 지금 제일 수혜본 게 반도체하고 전기차잖아요. 오버슈팅 됐었죠. 반도체가 금년 말까지 계속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버텨주는 데가 뭡니까? 지금 일단 AI가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AI가 튀어나오면 AI 가지고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싸우면은 그 싸움들에서 곧 승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하우스를 빌려주면서 하우스 임대료 받는 애들만은 돈 벌어요. 확실히. 플랫폼. 그 플랫폼이 뭡니까? AI 그 돌리려면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거기선 거의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뭐 싸움 누가 이기든 뭐 상관없는데 그거 자리세 받는 놈만 그래서 AI 최대 수혜주는 구글도 아니고 오픈 AI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결국은 엔비디아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보다 이 반도체 분야가 요새 조금 더 강하고 있죠. 그래도 전체 대세는 못 벗어납니다.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 박스권에서 조금 내려온 박스권 여기도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오버슈팅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원래 반도체 수요가 계속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차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한순간입니다. AI는 이제 어떨지 봐야겠죠. 좀 재밌는 분야예요. 나스닥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박스권에서 조금 내려가서 밑에 박스권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거 제가 뭐 2월 중순부터 했던 얘기죠. 2월 중순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막 당장 뭐 여기서 떨어지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들 쳤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파월 얘기 한번 나오니까 또 그런 휩소에 흔들리지 말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휩소가 뭔지 아시죠? 요거예요. 서양 애들 쓰는 톱. 우리 옛날에 흥부놀부 저기 박 타던 그 톱이네요. 휩소. 주식시장에서 휩소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이벤트 요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요런 것도 얘기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또 월가는 또 요런 걸로 선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각자 취한 포지션에서 개미들을 움직이려고 의도적인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 뭐 그 자기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언론들이 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거나 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그 이제 사설 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설위원들, 논설위원들이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서로 제 입맛대로 막 그걸 해석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쟤는 요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 계속되는 작은 휩소 여러분들 달마다 막 경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 재테크로 나 성공할 거야 막 그러실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냥 회사하고 직장에서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 집에 와서 또 처자식도 사랑해주고 남편하고 애들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와서 또 막 이 날마다 이런 거에 막 신경 쓰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그쪽 제가 일했던 분야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평생 동안. 근데 사람 가는 거 진짜 순서 없습니다. 네. 돈, 자기의 뭐 건강, 타고난 뭐 그런 뭐 신체 다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개인만의 개똥 철학 중에 하나인데 아름다운 저는 이제 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이쁘게 들면 그럼 정말 멋있는 그런 경치를 어디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예쁘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름다운 가을을 앞으로 몇 번 더 볼 수 있나. 단순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관절이랑 다리랑 안 아프고 시력, 청력도 멀쩡해가지고 그 정치를 그대로 느끼면서 내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아프지 않고 뭐 너무 늙지도 않아가지고 요런 이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몇 번 남았나 이번 생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몇 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혹시 이제 30대 분들이나 40대 초반 분들 계시겠지만 나이 들어서 보는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해갖고 50 넘어서 60 넘어서부터는 세계여행도 다니고 은퇴해서 그런 꿈꾸죠. 그때 은퇴해서 세계여행 다녀봤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빨리 숙소로 돌아가 쉬고 싶고 몸도 힘들고 느끼는 감흥이 틀려집니다. 그게 참 서글프지만 인생이 그래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뭔가 하나를 젊었을 때 일 안 하고 배짱이처럼 버리면 누구도 그 가질 수 없는 젊었을 때 정말 행복한 추억을 갖게 됩니다. 나이 들어 돈 벌어가지고 가지게 될 때하고 틀려요. 예전에 누가 어디선가 그런 뭐 돈 많이 버신 사장님,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실제 했는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젊었을 때 막 그 자기보다 더 크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애들은 이쁜 여자들 만나서 이 연애도 하고 저 연애도 하고 근데 자기는 그런 외모도 못 되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집안도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학생이죠. 신문도 배달하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해서 회장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됐는데 어떤 뭐 좋은 재주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거의 뭐 딸 같은 뭐 젊은 여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탤런트 같은 애들하고도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모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어린 여자들과 연애를 하고 해도 풋풋한 그 17, 18 아니면 28 청춘 20대 초중반 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정말 뭐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내 몸에 호르몬이 나를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어떤 생화학적 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정말 세상과 다 바꿔도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없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성과 첫사랑과의 그런 풋풋한 그런 감정 그리고 그 첫사랑과 하룻밤을 보냈던 그런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 그런 거에 절대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를 가지게 되면 대신 뭔가 다른 하나는 가질 수 없는 게 자연의 어떤 원리잖아요. 어제 나가서 봄바람을 쐬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늙은이가 지금 1시간 됐나? 큰일 났네. 네. 지가 뭔 말 하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어디 뭐라 청심환이라도 먹어야 되나? 네. 어쨌든 크게 날마다 시장만 보고 여기에 죽을 똥 쌀 똥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기가 하나의 큰 흐름을 보는 뭔가 주관이 정해졌으면 어떤 그 큰 흐름을 보고 작은 날마다의 그런 휩소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지. 날마다 시장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날마다의 그런 오버된 그런 반응들 막 그 설레발들에 자기도 막 날마다 그게 어떤 게 되는가 쳐다본다고 시장을 잘 파악한다고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이 불안해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거기서 손이 나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클, 알아서 잘 클 그런 자기의 계좌를 괜히 이쪽 화분에 옮겨 심고 저쪽 화분에 옮겨 심고 괜히 잘 사는데 살충제 한번 더 뿌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파월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얘기는 매파적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보니까 자기가 좀 매파적이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종 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게 파월의 입장에 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유럽의 라가르드 ECB 총재죠. 거기는 똑같이 요거는 제가 예전 그래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둘이 이제 쌍으로 간다고 했죠. 둘이 이제 한 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미국의 기축통화를 도와주는데 얘도 요새 와가지고 갑자기 언동이 살벌해졌죠. 기대해라. 내가 얼마나 빡세게 금리를 올리는지 보여주마. 요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또 엊그저께 또 뭡니까? IMF에 게으르게 와. 얘네 지금 같은
제 세계관에서는 전부 같은 일진 팸이죠. 조만간 국제정세 그 시리즈 제가 그 현장 기록이라는 그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계속 지금 어제 그 3편으로 나눠갖고 예전 거 리바이벌 조금 첨삭해서 다시 올렸잖아요. 그 이후 4부, 5부 이어질 건데 그거를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작년 초부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이 세계를 작당하는가가 나옵니다. 얘네 같은 한 팀이고요. 싸이월드 다 일촌이에요. 예. 게오리 게베가 요사 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IMF 총재가. 금리 인상 지금 섣불리 완화할 때 아니다. 속도 조절. 얘도 계속 말이 바뀝니다. 섣불리 완화할 때 아니다. 계속 이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특히 미국은. 파이팅!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셋 다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뭡니까? 절대로 피벗은 이제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 다 인식하죠. 그리고 오히려 피벗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조금 더 올리게 될 것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봐왔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뚝 부러지면서 경기 침체가 정말 올지 아니면 그것이 블랙스완 때문에 올지 그러면 항상 파월이 밑밥 까는 것처럼 절대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막 올려도 미국 경제 튼튼해.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라블럼.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그 민주당 공화당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돼서 오게 되는 그런 블랙스완은 그건 진짜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거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어제도 그 얘기 아마 했을 겁니다. 예. 맨날 얘기하고 있죠. 항상 붙이는 사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하자 그 얘기입니다. 국제정세 얘기 할 얘기지만 요거 요새 제가 말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요새 좀 뭐 새로운 동영상을 안 내놓으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블로그에 비대수로 그 유튜브에 노란 딱지 먹고 삭제돼서 노인네 많이 의기소침했냐 힘내라 따뜻한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노인네 약한 척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굉장히 고약하고 자신감 만땅의 꼰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조금 그냥 단지 요새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오늘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저기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서 할 말도 없는데 꺼내는데 또 이렇게 막상 키니까 길어지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제정세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언제 기회 나오면 찍겠지만 지금 대충 어떻게 됐나 보시면 딱 이걸로 얘기하겠습니다. 3월 초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봄 공세, 총 공세를 진행할 거다. 난리 났다. 미국 국방부 장관 그 흑인 아저씨 키 크신 분 있죠? 그분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제 저번 동영상하고 그래도 다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CIA부터 해갖고 토니 블링컨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그런 첩보가 있다. 지금 곧 저기 난리 난다. 빨리 우리가 저기 우크라이나 지원해준다. 그러면서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2월 말에 있던 그 UN 국제회의하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봐라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24일 딱 1주년 돼서 대규모 침공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서 분위기 몰아가서 공동 규탄 성명을 내려고 했었죠. 공동 규탄 성명 내고 거기서 분위기 막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봐라 러시아하고 그동안 중국이 은밀하게 이렇게 뒤에서 거래하면서 도와줬다 해갖고 중국, 북한, 이란까지 싸잡아갖고 4명 다 규제하자. 땅땅땅 규탄 성명 내고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 딱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막상 딱 그거를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12개 조항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화해 중재안 그런 거를 딱 준비해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러시아 규탄하자 뭐 하는데 반대표를 러시아 뭐 시리아 이런 애들이 반대표를 던져주는데 중국은 의외로 기권표를 던져줍니다. 러시아 편을 안 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 격하게 몰고 가지 말자. 이래봤자 좋을 거 있냐? 전쟁만 더 커지지.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진다. 특히 미국 너네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미국이 못한다면 우리 대국인, 우리 중국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화해시켜 볼게. 이 화해 중재안 뭐 12개인가 내놔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전쟁은 지지 안 한다면서 러시아 지지 안 하고 기권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엄청 뻘쭘해버렸죠. 이거 봐라.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오니까 국제회의나 거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미국이랑 유럽이 열심히 막 분위기 몰아가는데도 의외로 반대표가 많이 나오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경제회의인데 꼭 지금 그 얘기 해야 돼 지금?
굉장히 회의적으로 뭐라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좀 그리고 실제 러시아가 1년 1주년을 맞아갖고 대침공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라스푸차라고 거기 땅이 녹으면서 비가 와서 진흙탕이 돼서 탱크가 막 두루루루 뭐 그걸 뚫고 갈 만한 장갑차나 저기 뭐 트럭 같은 게 전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자연적으로도 갑자기. 그래가지고 실제 뭐 대침공 안 터졌죠. 걔네들이 그렇게 막 미국 CIA나 그런데 토니 블링컨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열심히 떠들었던 그 봄철 대공세는 아직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도 바흐무트라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러시아 동부와 러시아 남부의 크림반도 사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미 작년 중반부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요거 두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싸우고 있죠. 이 땅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수성전 공성전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엄청나게 시간 끌죠. 뉴스 보면 날마다 우크라이나 철수한다. 러시아가 거의 뭐 잡았다. 아니다. 러시아 탱크 뭐 반절 천 몇백 대가 대파돼서 러시아 철수하고 있다. 맨날 그런 뉴스 나오지만 결국은 지루한 수성전 공성전처럼 시간 끌고 있죠. 거기서. 특히 뭐 요새 뉴스 보니까 거기에 용병부대 와그너 수장이 거기 총사령관으로 현장에 있는데 서로 이제 군대 내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알력 다툼 때문에 러시아의 실제 그 국방부 장관과 거기 걔네들하고 얘한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무슨 옛날 삼국지 보는 것 같죠. 군수물자 지원 안 해주고 와그너 그룹 수장이 너무 이제 자기들보다 세력이 커버리니까 거기서 아예 다 소진하고 죽어버려라. 이번 기회에 소모전으로 우리 전장에 이렇게 지지분이 딱 지금 거의 스탑됐을 때 거기서 죽어봐라 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러시아도 미국이나 유럽의 예상과 달리 한 박자 쉬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중국의 왕이 총리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다 얘기가 그 전에 됐겠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화해안으로 내놓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정도 지났는데 서로 간에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제 여론을 서로 몰아가면서 그때 뜨뜻미지근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국가들을 엄청 잠도 안 자고 막 다 순방하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전 다시 한번 전 세계 여론전 열심히 지금 펼치고 있죠. 여론전 대표적인 게 그 제가 노드스트림 얘기했었죠. 요거는 아마 노란 딱지 안 걸릴 겁니다. 이 노드스트림 얘기는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지만 서방 사회에서는 그때 그 퓰리처상 받으신 그 할아버지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되면서 조금씩 이게 좀 커지고 있어요. 문제가. 그 노드스트림은 아무래도 자기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뭡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정보원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다. 이 할아버지가 보통 기자도 아니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문제가 됐죠. 근데 요새 어제랑 오늘 뉴스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떠넘기고 있죠. 미국이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지금 그 얘기가 하도 시끄러워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뭐예요? 말 바꿨죠? 예전에는 푸틴이 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때 그 노드스트림 해상에 있는 걸 깨야만 폭파시켜야만 유럽들이 자기 우크라이나를 안 버리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노드스트림 유럽하고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거 하나밖에 안 남게 되니까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봐주게 하려는 전략적 의미로 좀 해준 것 같아. 그럼 폴란드가 좀 도와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이제 슬쩍 떠넘기잖아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아무튼 미국은 자기 면피하려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전까지는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빨갱이가처럼 밀고 가더니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 집중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진짜 한 거 없는데 우크라이나가 했나봐. 인재와 조사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쟁이 딱 여기서 휴전 상태처럼 계속 그 전방에서 국지전은 일어나지만 서로 간에 지지부진한 휴전 상태처럼 되면서 어느 한쪽 영토가 어느 쪽으로 확 밀리거나 넘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대로 계속 오랜 시간 굳어지게 되면 사실은 푸틴도 원하는 여기서 좀 쉬어갈 수가 있고요. 푸틴도 원하는 거고 중국도 그 사이에 계속 러시아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기들 뭐
이 천인 공노할 계속 이 우크라이나를 또 막 더 함락시키려고 했는 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중국을 막 제재하자 막 그런 서방의 움직임도 명분을 좀 잃게 되니까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전쟁을 뭐 겉으로는 사실은 중국도 이제 사실은 러시아가 이기길 원하고 나쁜 절대 저 반미주의 아닙니다. 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친중파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 그러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중국은 자기들을 이제 화해 중재하는 것이 예, 자기들이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보다 더 자기들 입장이 많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미국 말을 사람들이 더 믿어주고 미국을 더 지지해주고요. 제가 볼 때 그 비율이 지금 3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냐를 봤을 때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저는 이제 대충 그때 말씀드렸죠. 예상이 3월 말까지 요 세팅을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또 끝내고 3월 말에 한 번 더 지금은 전쟁이 지지분하지만 요 전쟁을 한 번 더 이제 크게 또 이슈화 시킬 것 같다. 지금은 이제 그 이전에 일단 그 중국이 굉장히 그 위빙이라고 했죠. 제가 권투할 때 위빙 더킹으로 싹 그 뭔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이제 중국도 러시아처럼 한번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려고 했는데 싹 피해가면서 마침 또 전쟁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됐는데 곧 조만간 또 뭔가 진전이 이루어지겠죠. 차트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경제 진맥 시간이니까요. 별거 뭐 없죠? 나스닥 종합 다 갔습니다. 러셀이 조금 더 그런다 해도 아직은 뭐 박스권이고요. 내려오는 박스권인데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 관건이지 뭐. 금요일 날 쫙 빠지거나 아니면 금요일 날 빠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거나 뭔 일이 생기겠죠. 그래도 길게 봤을 때 폭락보다는 조금씩 채권으로 돈이 빠져가면서 이렇게 거품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면서 다음번 정말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리가 예상 못한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흘러가다 빠지거나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비트코인 재밌으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요새 뭐 비트코인 또 뭐 실버게이트 해가지고 뭔 일 하나 또 터졌죠.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의 그 시장의 어떤 문제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까지 전파는 안 된다는 건 작년부터 확실히 지금 예, 그 노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트코인 시장이 꺼져도 나스닥이 같이 뭐 연달아 무너지거나 할 일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재밌게 보는 건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얘는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주봉으로 봤을 때 요 장대 음봉의 세력은 올랐다. 죄송합니다. 얏 켜져라. 한 번만 더. 옳지. 네. 비트코인에서 예. 요 주봉으로 봤을 때 요 장대음 보고 세력을 못 넘을 줄 알았는데 넘어버렸죠. 그러면은 문제는 두 번째 장대음 보고 세력을 넘느냐인데 넘으려다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네, 주봉으로 보면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일목요연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는 게 이 뒤에 녹색이 후행 스팬이라는 건데 이것이 차트보다 밑으로 빠지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해요. 일봉상에서 물론 이제 주봉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자꾸 밑으로 빠지면서 여기 이제 구름대 양운인데 구름 위에서 저항받고 튀어오르지 못하고 여기로 빠지고 있어요. 마침 실버게이트가 터졌고요.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가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흥미가 생긴다는 건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저는 CBDC를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션 민간 암호화폐는 보고요. 그 안에서 반드시 블록체인의 기술력들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민간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가져가야 중앙화폐인 CBDC가 활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디지털 달러랄죠. 다만 그거하고 겹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죽여놓을 거다. 행정적으로. 파월도 똑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대로. 제일 재밌는 게 요새 독일의 닥스죠. 저는 지금 유럽 시장이 완전히 회복한 걸로 보이고 차트상으로 봐도 그래요. 그 어디보다도 지금 그런데 저는 슬슬 이제 이 마약이 약발이 끝나면 눈을 뜨리라고 봐요. 정말 지금 모든 상황 그 겨울 한번 따뜻해 가지고 그 위기 넘긴 것이 좋아진 건가요? 유럽 상황이? 유럽의 물가가 지금 뚝뚝 잘 떨어지고 있나요? 아까 라가르드가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된다. 앞으로 금리 인상 더 확실히 더 많이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거의 정고점을 한 번 더 여기 2월 초에 정고점을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정도로 지금 제일 세거든요. 돈이 여기도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러나 두고 보자고. 유럽 상황이 절대 앞으로 더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왜? 그 에너지 위기를 넘기고 계속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서 에너지는 적다고 하지만 에너지 빼고 다른 물가의 인플레가 지금 유럽이 절대 그렇게 팍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장 큰 교역 상대가 어디입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두 군데하고 다 지금 교역을 앞으로 점점 더 못하게 되잖아요. 지들만 뭐 살 방법이 있나요? 지금 뭐 프랑스하고 뭐 독일을 끌고 가지 나머지 나라들은 뭐 지금 금리를 앞으로 계속 더 라가르드 말대로 유럽에서 빅스텝 계속 한다고 하면 어디가 절단납니까? 이탈리아요. 조르자 총리인가? 그 여자 총리분 있죠? 문제가 좀 있어요. 10년물 금리 요렇게 갔네요. 지금 요렇게 가면서 한번 4.0을 넘었다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4.0에 딱 붙어서 가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가네요. 완만하게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18.70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첨벙첨벙 되면서 가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그 등급이 굉장히 낮은 투기 등급의 좀비 기업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다 손발 들면서 저기 정리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 모든 채권 전문가들이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2년물이나 단기 그 국채 시장처럼 우량 등급에서 조금 밑인 그 뭐 B뿔 2개 소고기 등급도 아니고 뭐 BB 플러스 같은 뭐 그런 등급에 있는 회사채들이 높은 수익률을 주면서도 절단 날 일도 없기 때문에 아주 재미를 볼 분야다. 뭐 그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BB 플러스 등급이 듣기에는 좋은 아주 우량 등급 같지만 거기에 오늘 내일하는 쓰레기도 많이 섞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금하고 은은 이제 한번 바닥 쳤죠. 쭉쭉 끌어내리면서 이게 올라가면 앞으로는 뭡니까? 달러 이제 그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나 달러가 이제 그 고점 쳤던 것도 이제 한 번쯤 좀 쉬었다 갈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말 어쩐지 그런지 어쩔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원유는 지금 계속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뭐 되게 뭐 난리 날 것처럼 1, 2월 달에 지금 하반기에 엄청나게 5.5% 성장한다. 난리들을 쳤었죠. 언론에서. 근데 제가 이제 실제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보자. 꼭 그렇게 중국이 지금 속에 골문 게 많고 그렇게 안 된다. 중국도 굉장히 똥줄 탄다.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와서 언론 보니까 슬슬 저번 양회에서 또 시진핑이가 뭐 5% 하고 하니까 야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중국이 회복은 안 될 것 같아. 이제 와서 또 지들 재미는 다 봐놓고 개미들 꼬셔가지고 그래서 유가도 중국 때문에 오를 것 같다 하지만 요새 보니까 못 오를 것 같아. 뭐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여기에서 첨벙첨벙 하면서 더 이상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저점은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세계에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바닥 오브 바닥이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오를 걸 보고 여기서부터 그게 분할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천연가스는 한번 볼까요? 한번 예전에 한번 말 나왔으니까. 천연가스 어딨나? 없네. 아 이건가? 네. 그때 제가 여기서 한 번쯤은 이제 바닥 치고 오를 것 같다 했는데 반등하긴 했는데 이것이 계속 상승세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이것도 일목요연본데 후행 스팬이 지금 여기 캔들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그렇게 당장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몇 개월을 6개월을 봤는데 이건 재밌게 보자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그때 이제 여기서 나라면 안 팔고 들고 가겠다 이미 물린 거 했을 때가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운 좋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얘기 그 영상 찍고 그 다음날 기사를 하나 스크랩 해놨어요. 바로 그 다음날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증권사의 아주 그 저기 부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원자재 전문 섹터 전문가신데 그분이 천연가스는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고 온갖 처음 보는 화려한 자료들을 들고 나와서 단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네. 영상을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지금 잠깐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하면 길게 봐야 되니까요. 지금 이거 길게 봐야 됩니다. 위안화가 지금 여기서 한번 막았다가 또 오르는 걸 막다가 지금 포치로 안 가려고 지금 얘네들도 7.0으로 안 가려고 지금 6.9 수준에서 엄청 6.95부터 해가지고 엄청 틀어막고 있는데 잘 될지 보자고요. 엔화는 지금 엔화 엔캐리에 대해서 뭐 가끔 누가 시간 되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잘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요. 괜히 남들 다 하는 얘기 나만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좀 쪽팔리기도 하고. 뭐 시간 되면 다른 거는 다 봤죠 이제.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 소개 한 편 해드리려고 이게 저는 너무 재밌는 시간인데요.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꼭 한번 어떻게 해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감독은 토니 스콧 감독입니다. 에일리언을 만든 감독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죠. 탑건 1편, 요새 뭐 2편 매버릭도 나오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탑건 1편 만든 감독이 토니 스콧 감독입니다. 둘이 형제예요. 토니 스콧, 리들리 스콧이 두 명 형제인데 두 형제 다 엄청나게 히트치고 엄청나게 유명하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형이는 리들리 스콧은 뭐 SF 영화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하는데 토니 스콧 감독은 약간 더 그 현실적이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도시나 이런 데서 일어난 뭐 느와르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또 만듭니다. 근데 토니 스콧이 만든 영화를 먼저 우리는 뭐 탑건이나 뭐 재밌는 뭐 이런 거 여기 나오네요. 폭풍의 질주 뭐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프도 저기 던젤 워싱턴 나왔던 거, 맨 온 파이어 다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뭐 그런 액션 영화죠.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히트를 못 친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이 감독 영화 중에.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부터 비디오 방에서 빌려가지고 영화로도 보고. 여기에 재밌는 영화가 그 당시 올 스타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라고 남자 주연 배우. 그 당시 이제 그 젊은 애들 중에 굉장히 뜨던 애들인데 얘가 주연 배우로 나오고 나머지 잠깐 나오는 조연들이 정말 그 깜짝 카메오 그 당시에 정말 이름만 대면 벌벌 떨죠. 제일 잘 나가던 배우들이 아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배우들이 어떤 역할로 나오는가 찾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어요. 근데 이건 뭐 그 당시 그 영화계나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걸 찾고 알아보면 감흥이 별로 없겠죠. 요즘 세대분들은. 여기 나온 그 보면 여자는 패트리샤 아케트고요. 이 여자분도 되게 유명한데 나중에 영화 감독하고 결혼하신데
데니스 호퍼라는 중년 늙으신 배우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킬모 돌아가셨던가 게리 올드만도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단역으로 나와요. 크리스토퍼 워큰 다 뭐 쟁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악역이나 단역으로 나오고 심지어 발킬머는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로만 나와요. 한 번도 얼굴이 똑바로 비춰주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킬머가 어떤 역할로 나왔나 엄청 찾아봤는데 그 주인공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환상 속에서만 이렇게 나오면 자기를 멘토 역할을 해주는 엘비스 프레슬리로 나온다고 나중에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발킬머 얼굴이 나온 적이 없는데 봤더니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요. 그 정도로 좀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재밌고 네, 제가 유튜브에서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장면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인데 여기에 두 명배우가 나와요. 데니스 호퍼고요. 지금 나이 들어서 후덕해졌지만 젊었을 때 뭐 저기 그 블루벨벳인가 뭐 유명한 컬트 영화 여기에도 많이 나오셨던 분이시고요. 그 전부터 뭐 젊었을 때부터 굉장한 그 이력을 가진 거 연기력을 가지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주인공 크리스찬 슬레이터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갖고 지금 어디 용역회사 경비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아파트 수위나 뭐 저기 뭐 공장 경비 같은 거 하시면서 혼자 이제 집도 없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살면서 하고 있는데 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가져간 가방에 있는 훔쳐간 돈, 마약이나 그런 것이 마피아과하고 연관된 거죠. 그래서 마피아가 그 아들을 잡으러 쫓아오다가 이 아버지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갔나 말해라, 불어라 그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피아들의 협박 속에서 어차피 자기는 고통스럽게 죽겠지만 아들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아들의 행방은 말하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죽기 전에 말로써 이 마피아들을 굉장히 빅엿을 먹입니다. 아주 장난으로 살살 사람 속을 긁어놓으면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곧 자기는 그렇게 얘네들 속을 긁다가는 협조 안 하고 긁다가는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걸 직감을 하죠. 그 순간순간의 그 연기와 표정 연기와 이 말하는 연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5분짜리인데 자막 뭐 영어로 나오는데 혹시 여기 내용이 궁금하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켄이 나오죠. 이분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여기서 이제 둘 다 노년 배우가 만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최민식 씨하고 한석규 씨가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두 연기 대가가 만나는데 이 5분 동안 이 두 사람의 연기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마피아 대장은 와서 킬러 대장은 아들의 행방을 말하라 하고 얘는 아들의 행방을 말 안 하고 오히려 살살 이제 속을 긁으면서 얘를 엿먹이게 되고 그 과정인데 정말 대단한 저기 그거죠. 한번 시간 되시면 이것도 한번 이 두 사람의 연기력과 영화에 대한 그런 추억도 한번 되살려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국제정세나 경제진맥으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